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6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환자분 기저귀 교체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분이 직접 오셔주세요. 혼인신고를 한 지 이틀 만에 상간녀의 귀에 꽂힌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어젯밤까지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다며 와인잔을 기울이던 그 여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회수, 가압류, 위자료, 소장, 송달. 제가 5년간 참고 벼르며 매설한 지뢰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웃으며 이혼 도장을 찍어준 이유,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척 연기한 이유.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요양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 앞에서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신용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자 카드 단말기가 찍어내는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250만 원 결제 완료되셨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시죠? 원무과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이맘때면 이 자리에 서서 같은 카드를 내미는 제 얼굴을 직원도 이제는 기억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의 VIP 1인실 병원비, 간병인 비용, 기저귀와 영양제까지 합치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세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제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죠. 그래서 저는 퇴근 후와 주말마다 밤잠을 줄여가며 프리랜서 번역 일을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노트북을 덮고 4시간 자고 출근하는 날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하기 전 시어머니의 낡은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민우가 그 돈을 주식에 쏟아부을 게 뻔히 보여서 저는 친정아버지한테 빌린 돈까지 합쳐 5천만 원을 제 이름으로 묶어뒀습니다. 그 5천만 원이 지금 이 요양병원 VIP실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병동에 올라가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에 과일을 올려놓고 시어머니의 이불을 여미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수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얼굴색이 밝으시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지만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아드님 이름을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민우야, 민우야 하시면서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부르는 아들 민우는 이 병원 근처에 발길조차 끊은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세후 월급 350만 원을 받으면서 할부로 뽑은 그랜저 유지비와 본인 용돈으로 다 쓰고 병원비는 1원도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세차장에 맡겨둔 민우의 그랜저를 찾으러 들렀습니다. 민우가 아침에 카톡으로 퇴근길에 차 좀 빼달라고 했거든요. 세차가 끝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데 조수석 앞수납칸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닫으려다가 안에 구겨 넣은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종이를 하나씩 펴보았습니다.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 결제 영수증이 3장, 외곽에 있는 골프장 영수증이 2장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전부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우가 저한테 회사 주말 출근이라고 했던 바로 그 토요일들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제 메일로 보낸 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구겨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우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돌리자 지난 3개월치 영상이 하나둘 살아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우의 옆자리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진한 립스틱을 바른 여자, 민우가 그 여자를 아영아라고 불렀습니다. 민우와 같은 회사 격리부서에 다니는 최아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 차를 타고 호텔로, 골프장으로 다녔던 겁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영상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오빠. 이번 달에도 병원비 냈대? 그 돈이면 우리 제주도 갔다 오겠다. 아영이 민우의 팔을 잡고 늘어지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다네. 그 인간은 돈 벌어오는 호구지 뭐. 민우가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킥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고마운 호구네. 오빠 차 할부금도 저 언니가 내는 거잖아. 아영이 민우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며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인터넷으로 찾은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사진과 영상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흥신소 직원이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와 아영의 인적사항과 주말 동선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드러눕더니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야, 엄마 기저귀 뭘로 바꾼 거야? 간병인 아줌마가 너무 싸구려라고 카톡 보냈잖아. 그 기저귀가 한 팩에 3만 원짜리야. 어디가 싸구려야. 저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3만 원짜리를 쓰니까 어머니 피부에 뭐가 난 거 아니야?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 효도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민우가 소파 쿠션을 베고 누운 채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기저귀를 사면서 효도를 확실하게 하라는 소리가 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서랍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USB와 영수증 사진을 인쇄한 종이 뭉치를 수건 밑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저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려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실에서 민우가 TV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랍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온 사진 파일은 벌써 30장이 넘었고 모텔 출입 장면이 찍힌 영상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외장하드에 백업해서 회사 사물함에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민우가 퇴근하자마자 식탁 의자에 턱 걸터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다 말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넥타이를 풀며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솔직히 말할게. 너는 맨날 돈 벌고 엄마 병원 챙기느라 바쁘잖아.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진 지 오래야. 나도 사람인데
집에 오면 피곤해 절은 아줌마만 있으니까 숨이 막혀. 민우가 식탁 위에 팔꿈치를 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그 얼굴을 저는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졌다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서로한테 솔직해지자는 거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억지로 끌고 가봐야 둘 다 불행해. 민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속에서 불길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꽉 물고 삼켰습니다.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민우는 오히려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울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서지수 씨 맞으시죠? 저 최아영이에요.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차분하지만 어딘가 들떠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 2층 구석 자리에 아영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풀 메이크업을 한 얼굴, 하얀 블라우스 위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앉으세요. 아영이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영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민우 오빠한테 이혼해주세요. 그걸 왜 당신 입으로 말하는 건데요? 사랑도 없이 껍데기만 남은 부부 생활 붙들고 있는 거 서로한테 구질구질한 거잖아요. 지수 씨도 알잖아요. 민우 오빠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거. 아영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영의 왼쪽 손목에서 금빛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팔찌를 알아봤습니다. 민우한테 생활비로 쓰라고 쥐어준 카드 명세서에 찍혀있던 300만 원짜리 명품 팔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팔찌 예쁘네요. 제가 아영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하자 아영은 팔찌를 살짝 만지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민우 오빠가 사줬어요. 오빠가 원래 이런 거 잘 골라요. 내 돈으로 산 팔찌를 제 앞에서 자랑하는 이 여자의 손목을 저는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제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카페를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민우의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 이체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요금 고지서가 전부 제 앞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지수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1인실로 옮기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간호사의 말에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나빠져서 병실을 옮겨야 해. 병원비가 400만 원으로 올라. 반이라도 네가 내. 야,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왜 나한테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도리야. 끝까지 네가 책임져. 민우가 귀찮다는 듯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같은 주 일요일 아침 시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지수야. 남편 기를 죽이고 구박하니까 바깥으로 돌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어머니 병수발이나 똑바로 해. 시고모가 쉴 새 없이 쏘아붙이며 일방적으로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인스타그램에 접속했습니다. 아영의 계정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급 오마카세 가게에서 민우와 나란히 앉아 초밥을 집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흥신소가 보내준 외장하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검은 상자 안에 저 두 사람을 끝장낼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반차를 내고 강남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상담실 문을 열자 안경을 쓴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서지수 씨 앉으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외장하드와 영수증 사본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5년치, 민우의 호텔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흥신소 사진 자료까지 전부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료가 아주 꼼꼼하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달려온 무게를 이제 내려놓을 곳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시고모의 전화를 끄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노트북을 펴고 5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띄웠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간병인 비용, 시댁 경조사비, 명절 선물, 시고모 환갑잔치 축의금까지 이런 단위로 엑셀 파일에 옮겨 적었습니다. 총액을 합산하니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파일을 최 변호사 이메일로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틀 뒤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번째 상담이 잡혔습니다. 최 변호사가 프린트한 엑셀표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수 씨, 이 자료 정말 대단합니다. 5년간 1억 5천만 원을 혼자 부담한 내역이 전부 은행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자료 소송을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위자료 소송부터 때리면 상대가 경계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일단 재산 분할 포기하는 척하고 쿨하게 협의 이혼을 해주세요. 전세 보증금 2억을 남편 이름으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최 변호사가 볼펜으로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그걸 왜 그냥 두는 건데요? 남편 쪽에서 자기가 다 차지했다고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고 동시에 전세금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한꺼번에 터뜨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볼펜 뚜껑을 딸깍 닫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지수 씨 이름으로 묶여있는 요양병원 보증금 5천만 원. 이건 이혼 확정 전에 조용히 빼두셔야 합니다. 병원비 청구 명의도 아들인 남편 앞으로 바꿔놓고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이 변호사가 그리는 그림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민우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뭐? 민우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혼하자. 재산 분할 같은 거 복잡하게 따지기 싫으니까 서류만 빨리 정리하자. 민우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진짜? 재산 분할 안 하겠다고? 응. 나도 질질 끌기 싫어. 깔끔하게 끝내자. 저는 식탁에 기대선 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야, 그래. 그게 맞아. 서로 붙잡아봐야 좋을 거 없잖아. 내가 내일 바로 서류 알아볼게. 민우의 목소리가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통째로 자기 것이 된다는 계산이 벌써 끝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뜨거운 게 눈꺼풀 안쪽에서 차올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정말로 구청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돼. 숙려기간 한 달 지나고 법원 가서 확인받으면 끝이야. 민우가 서류 위 빈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볼펜을 받아들고 서류 맨 아래 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민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장 찍힌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든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고했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도장 잉크가 묻은 자국만 동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이 시작된 다음 주 저는 연차를 내고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원무과에 들어가 담당 직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 5천만 원 제 계좌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병원비 청구서 보내는 곳하고 보호자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아, 네. 변경하실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들 정민우요. 연락처도 여기 적어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제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서 이혼이 최종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 복도에서 민우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일부러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진 사람의 뒷모습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민우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휘파람을 불며 앞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민우의 그랜저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오후 민우와 아영은 구청으로 달려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아영의 인스타그램에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라는 글과 함께 혼인신고서를 들고 활짝 웃는 두 사람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미리 계약해둔 소형 오피스텔로 마지막 짐 상자를 옮겼습니다. 요양병원 자동이체로 걸어뒀던 제 카드를 정지시키고 카드사 앱에서 해지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피스텔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좁은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온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장과 전세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내일 법원에 접수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긴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전에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간녀 위자료 소송장, 아영이 회사로 직접 보내주세요. 회사로요? 집 주소로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요, 회사로 보내주세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받게요. 최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천만 원 청구 소장, 내일 오전에 아영 씨 직장으로 송달하고 내용 증명은
이길 특급으로 발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 깃을 여미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가압류 신청, 법원에서 인용했습니다. 민우 씨 이름으로 된 전세금 2억, 오늘부로 묶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자를 3번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같은 날 요양병원 원무과로 내용 증명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저는 퇴근길 우체국에서 직접 봉투에 넣어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본인은 정민우와 법적으로 이혼하여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으므로 앞으로 병원비 청구와 응급 연락은 아들 정민우와 현재 법적 며느리인 최아영에게 해주십시오. 우체국을 나오며 저는 속으로 하나씩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위자료 소장, 가압류, 병원명의 변경, 내용 증명. 4개 전부 오늘 안에 끝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점심시간 같은 부서의 선배 은주가 밥을 먹다 말고 슬쩍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지수야, 너 전 남편 회사 사람들이랑 내가 동호회가 갔거든. 이거 봐봐. 은주가 보여준 건 아영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신혼집들이를 한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영은 와인잔을 들고 넓은 거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대거 부른다던데. 대단하다 진짜. 은주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됐네. 뭐가 잘 돼? 내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 아니, 진짜 잘 된 거야. 저는 국을 한 모금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퇴근 후 오피스텔에 돌아온 저는 그동안 정리해둔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5년간 제가 낸 병원비 이체 내역 1억 5천만 원어치를 날짜별로 정리한 표, 민우가 아영과 호텔에서 쓴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들을 한 파일로 묶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팀에 근무하는 지인 현정이 며칠 전 조심스럽게 건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건 나도 말하기 좀 그런데. 민우 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결제한 거니 몇 개 있어. 호텔이랑 식당인데 전부 접대비로 허위 청구했더라고. 현정이 점심시간에 회사 뒷골목 벤치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거 자료 뽑을 수 있어? 결제 내역이랑 청구 보고서 사본. 내가 복사해뒀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현정이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핸드백 안에 넣으며 현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현정아. 진짜 고마워. 오피스텔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법인카드 결제 내역서 7장과 민우가 작성한 허위 접대비 보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결제일과 아영과의 데이트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전부 스캔해서 외장하드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회수해온 요양병원 보증금 5천만 원을 은행 앱을 열어 고금리 예금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이 뜨자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동네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한 겁니다. 5년 동안 병원비를 내면서도 정작 제 몸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가 오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배달 앱을 켰습니다. 떡볶이와 순대, 김밥 한 줄을 시켰습니다. 배달이 올 때까지 저는 오피스텔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벨이 울려 현관문을 열고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식탁도 없는 좁은 방에서 바닥에 봉지를 펼치고 떡볶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운맛이 혀를 타고 번지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걸 시켜 먹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떡볶이를 한 개 더 집었습니다. 휴대폰 달력을 열어 이번 주 토요일 아영의 집들이 날짜에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그 집들이가 끝나는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토요일 밤 저는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영의 인스타그램에 집들이 파티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건배 사진, 테이블 가득 차린 케이터링 음식, 민우와 아영이 커플 앞치마를 두르고 웃는 사진까지. 저는 사진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기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파티는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요양병원 업무가 시작되는 9시면 모든 게 돌아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이 밀려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 제 예상대로 일은 터졌습니다. 그 시각 민우의 신혼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거실 바닥에 빈 와인병과 종이 접시가 널브러져 있고 민우는 소파에서 구겨진 채 코를 골고 있었겠죠.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민우는 머리를 짓누르는 숙취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을 겁니다. 병동 수간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을 겁니다. 정민우 보호자님 맞으시죠? 어머님이 새벽부터 난동을 피우고 계세요. 병실 물건을 집어던지고 다른 환자분들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법적 며느리분이 오셔서 직접 수습하셔야 합니다. 민우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이마를 손으로 짚었을 겁니다. 며느리요?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왜? 저희 기록에 보호자 1순위가 정민우님이고 2순위가 배우자 최아영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무과에서 전달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뭔데요? 기존에 걸려있던 보증금 5천만 원이 회수되어서 결제가 전부 막힌 상태입니다. 오전 9시까지 새 보증금과 밀린 한 달치 병원비 8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을 겁니다.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숙취로 멍한 머릿속을 강타했겠죠. 민우가 허겁지겁 은행 앱을 열었을 겁니다. 통장 잔액은 어젯밤 집들이 케이터링과 와인값으로 바닥이 났고 마이너스 통장을 눌러봐도 대출 한도가 0원으로 찍혀 있었을 겁니다. 법원에서 전세 보증금에 걸어놓은 가압류 때문에 모든 신용 한도가 막혀버린 겁니다. 민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거실을 뛰어다니며 제 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저는 오피스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정민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토스트를 접시에 올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지수야.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보증금이 없어졌다고. 800만 원을 당장 내라는데 이 큰 돈을 어떻게 구해. 엄마가 병실에서 난리를 치는데 나도 못 알아보고. 이걸 어쩌냐고. 민우가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이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토스트에 딸기잼을 바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나 이제 남남이잖아.
네가 맨날 입에 달고 살던 가족의 돌이 있잖아. 이제 내 진정한 사랑, 아영 씨랑 같이 다하면 되지. 뭐, 지금 그게 말이야? 엄마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물건을 던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더 빨리 가봐야지. 보호자가 너잖아. 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휴대폰의 통화 녹음 저장 버튼을 누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고 씹는데 바삭한 소리가 입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 시각 민우의 신혼집 안방에서는 아영이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겠죠.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아영의 번호로도 전화가 갔을 겁니다. 최아영 보호자님, 시어머니 되시는 환자분이 지금 병동에서 심하게 흥분하고 계십니다. 며느리분이 직접 오셔서 진정시켜 주셔야 합니다. 기저귀도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아영이 이불을 걷어내며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저한테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희 시스템에 보호자 이순희 최아영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어젯밤까지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취해 와인잔을 기울이던 아영의 귀에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러오라는 말이 쏟아진 겁니다. 오후가 되도록 병원비 입금이 확인되지 않자 병원에서 민우에게 다시 전화가 갔습니다. 정민우 보호자님, 오늘 안으로 입금이 안 되시면 강제 퇴원 절차를 밟겠습니다. 사설 구급차로 보호자 자택까지 환자분을 모셔다 드립니다. 민우가 전화기를 붙잡고 고함을 쳤을 겁니다. 집으로 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이 상태인데 집에서 어떻게 해요? 저희도 규정이 있습니다.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퇴원 조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끊고 거실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을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아영이 팔짱을 끼고 민우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겠죠. 오빠, 보증금 5천만 원이 없어진 게 무슨 말이야. 전세금 2억도 있다며. 그걸로 해결하면 되잖아. 전세금이 묶였어. 묶였다니 무슨 뜻이야. 법원에서 가압류라는 걸 걸었대. 내 돈인데 한 푼도 못 빼. 아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을 겁니다. 민우가 바닥에 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대부업체 앱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오피스텔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와 빨래 바구니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수건을 반듯하게 접어 선반에 올리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늦은 밤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 측에서 대부업체 카드론으로 800만 원을 병원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 이자율 20% 이상입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800만 원을 빚내서 겨우 이번 달을 막았지만 다음 달에도 400만 원이 청구되고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청구될 겁니다. 고금리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고 가압류된 전세금은 한 푼도 꺼낼 수 없죠. 저는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매달 이 천장 대신 병원 천장을 올려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며 잠이 찾아왔습니다. 병원비 폭탄을 맞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선배 은주가 제 자리로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수야, 이거 너 얘기 아니야? 회사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처 서지수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병든 노인을 유기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글 아래에는 제 이름과 부서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끝까지 내려봤습니다. 댓글이 벌써 20개 넘게 달려 있었고 대부분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야?
은주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은주에게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점심을 먹지 않고 자리에 앉아 제 휴대폰을 열어보니 시댁 가족 단톡방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수가 어머님 요양병원 보증금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병든 노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민우가 올린 글이었고 아영이 그 밑에 울먹이는 이모티콘과 함께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빚까지 졌는데 전처분이 이러시면 너무하지 않나요? 그 글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고모가 첫 번째였습니다. 야, 서지수. 네가 사람이야. 시어머니 돈을 훔쳐서 도망가. 당장 그 돈 안 내놓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 시고모가 수화기 너머로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고모의 목소리가 스피커처럼 새어나왔지만 저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고모 전화가 끊기자마자 시댁 사촌 형부, 시댁 이모까지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결같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걸려오는 전화를 하나도 받지 않고 대신 통화 기록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틀 뒤 부서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직속 상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지수 씨, 잠깐 얘기 좀 하지. 상사가 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손짓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때문에 위에서 말이 나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상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서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옆자리 후배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조만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온 거야? 저는 현관문을 등지고 민우를 마주봤습니다. 주소 알아내는 게 뭐가 어려워. 지수야, 가압류 풀어. 안 풀면 너 회사에 쳐들어가서 네가 시어머니한테 한 짓 다 까발릴 거야. 민우가 한 발짝 다가오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한 짓이라니 내가 뭘 했는데. 보증금 빼돌린 거, 병원비 끄는 거 다 말하고 다닐 거야.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린다. 민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나도 할 거 다 할 테니까. 민우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돌아섰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우의 등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자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전부 달랐습니다. 내용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천벌받기 싫으면 당장 병원비 절반을 내놓아라. 시어머니 버린 년아, 두고 봐라. 인터넷 무료 문자 사이트에서 번호를 바꿔가며 보낸 게 뻔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하나도 지우지 않고 전부 캡처해서 날짜별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전에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사내 게시판 허위글, 시댁 단톡방 글,
협박 문자 전부 모아뒀습니다. 통신사 조회로 발신자 특정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문자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고 게시판 글은 허위사실 유포니까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키보드를 치는 소리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줘서 오히려 좋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재판에서 유리해지니까요. 서지수 씨, 지금처럼만 하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부 기록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일주일째 제대로 못 잔 티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저 사람들이 뿌린 거짓말은 제가 쥐고 있는 진실 앞에서 제가 될 겁니다. 거짓 소문이 가장 기세등등하게 퍼지던 금요일 오후, 저는 회사 화장실 칸에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요약 파일을 시댁 가족 단톡방에 전송했습니다. 5년간 제가 낸 1억 5천만 원의 병원비 영수증, 민우가 아영과 호텔에서 쓴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이 전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전송 완료 알림이 뜨자 저는 메시지를 하나 더 입력했습니다. 5년간 제가 낸 병원비 영수증과 민우 씨가 그 사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제가 사기꾼인지 판단해 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화장실 칸 문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3분이 지나도 단톡방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5분, 10분.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사기꾼이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줄줄이 전화를 걸어대던 사람들이 한마디도 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실행했습니다. 민우와 아영이 다니는 회사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영업부 정민우 대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건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민우가 아영과의 호텔 숙박비와 고급 식당 결제를 법인카드로 긁고 접대비로 허위 청구한 내역서 7장을 첨부했습니다. 그 아래에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을 찍은 흥신소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사진, 주말마다 같은 차를 타고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이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10분도 되지 않아 조회수가 200을 넘겼습니다. 현정이 보내온 문자가 떴습니다. 지수야, 지금 민우 씨 회사 완전 뒤집어졌어. 감사팀에서 민우 씨한테 당장 올라오라고 했대. 같은 시각 아영의 사무실에서도 일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발송한 상간녀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소장이 회사 우편물에 섞여 아영의 책상 위에 배달되었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를 아영이 뜯는 순간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돌려 쳐다봤을 겁니다. 아영의 손끝이 떨리며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사무실 정적 속에서 바스락거렸겠죠. 퇴근 시간이 되자 현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야, 민우 씨 감사팀에서 3시간 넘게 조사받고 대기 발령 났대. 당분간 출근 정지래. 아영이는 소장 받고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안 나왔다더라. 나온 다음에 얼굴이 종이장 같았대. 저는 전화를 끊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짐을 넣는 손이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을 때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수 씨, 법원에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 안내장이 오늘 민우 씨 주소로 발송됐습니다. 아영 씨 앞으로도 위자료 소장이 정식 송달 완료됐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상대 쪽에서 조만간 연락이 올 겁니다.
어떤 연락이 와도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저한테 돌려주세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공중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에 소리를 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코가 막힌 듯 축축하게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야, 나야. 알아. 제발 부탁이야. 횡령 고발만 취하해줘. 가압류도 풀어줘. 이러다 나 진짜 끝나. 신용불량에 전과자까지 되면 나 어떻게 살아? 민우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선 채 쪼그라든 민우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민우야. 응. 네가 맨날 나한테 했던 말 있잖아. 가족의 도리. 이제 네가 직접 증명해.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화면이 꺼지며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우유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피스텔 9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노트북을 펴고 번역 일을 했고, 월급날마다 병원비를 이체했고, 주말마다 요양병원을 오갔습니다. 시고모의 폭언을 참았고, 민우의 무관심을 견뎠고, 아영의 조롱을 삼켰습니다. 우유를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빈 컵에 수돗물을 틀어 헹구는데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이불을 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우니 천장에 작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침실 천장에도 비슷한 얼룩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얼룩을 보며 내일 병원비를 어디서 마련하지 하고 셈을 했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셈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잠이 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터진 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민우와 아영의 소식이 하나씩 전해졌습니다. 민우는 횡령건으로 회사에서 파면당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청구한 배상금의 대부업체 이자까지 겹치자 민우는 결국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겁니다. 아영은 혼인신고를 한 지 2달 만에 민우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러오라는 호출을 버티지 못한 거였습니다. 서지수 씨, 재산분할 소송 판결 나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전 최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의 70%가 서지수 씨 몫으로 인정됐습니다. 1억 4천만 원이요. 그리고 민우 씨와 아영 씨한테 각각 위자료 3천만 원씩 받는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최 변호사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한 주 뒤 저는 부동산 중개소 3곳을 돌았습니다. 직장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신축 소형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현관에 이중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경비실에서 24시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남양 거실에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롯이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마친 날 저녁, 선배 은주와 현정이 집들이를 하겠다며 치킨과 맥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야, 여기 좋다. 해 잘 들고 깨끗하고. 은주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지수야, 고생 많았다. 진짜. 현정이 맥주캔을 따서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맥주캔을 받아들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맥주를 한 모금 크게 삼켰습니다. 왜 울려고? 은주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니, 맥주가 써서. 저는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바닥에 둘러앉아 치킨을 뜯고 맥주를 마시는 사이 바깥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주와 현정이 돌아간 뒤 저는 빈 캔을 치우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정이 점심시간에 슬쩍 귀띔해줬습니다. 민우 씨, 퇴직금도 압류당했대.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뛴대. 저는 젓가락을 들고 국수를 먹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 데서 들려오는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영이는 시어머니 병원비 감당 못하고 직장도 그만뒀대. 어느 날 밤에 짐 빼서 사라졌다더라. 아무도 연락이 안 된대. 현정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국수를 다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현정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저절로 눈이 떠진 겁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하니 오전 10시 반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 오전 10시 반까지 잠을 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요양병원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을 겁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머릿속으로는 이번 달 병원비를 어떻게 메울지 계산하면서요. 저는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쭉 켰습니다. 아무 데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수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도 시고모의 고함도 민우의 짜증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머그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식탁 위에 놓아둔 여행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싸둔 작은 캐리어였습니다. 3박 4일 사포로 온천 여행, 5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이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매번 포기했던 그 여행을 드디어 가는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현관 옆 벽에 붙여놓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급여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일이 오면 그날 바로 병원비를 이체하느라 통장 잔액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제 월급이 고스란히 제 통장에 남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캐리어를 끌며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4월의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공항 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가벼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지수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서지수는 5년 동안 새벽잠을 포기하며 투잡을 뛰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전세 대출 이자를 메우고 기저귀 값까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아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상간녀와 호텔을 드나들며 호구라고 비웃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 위에서 숟가락만 얹는 사람과 묵묵히 밥상을 차리다가 어느 날 조용히 상을 엎는 사람. 서지수는 상을 엎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통째로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빈 식탁 앞에서 허둥대는 꼴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가족의 도리라는 말,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혼자만 짊어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쪽이 도리를 다하는 동안 다른 쪽이 도리를 팔아먹고 있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서지수가 되찾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뜨는 것, 급여일에 내 통장이 온전히 내 것으로 남는 것, 아무도 호출하지 않는 조용한 주말.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이 사람에게는 5년 만에 되찾은 삶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끝